오늘 금년 들어서 첫 시작하는 이 자리에 와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작년에 연말에 마치고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연구가 저희가 참 새롭습니다. 오늘 특별한 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자리에 오신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첫인상 참 좋으시죠? 네.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네, 속이나 겉과 속이 똑같으신 분이십니다. 정말 청주 YMC 발전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 또 충주 YMC가 개청을 하게 됩니다. 네, 앞으로 그 YMC가 더 큰 발전을 분명히 이루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의 강사 소개하겠습니다. 주식회사 YK그룹 대표이사이십니다. 송윤호 대표이사님이시고 주요 양력은 현재 충북시민재단 기획위원으로 계시고 또한 사단법인 백북수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전 전국 청소년 경제경영학회 멘토 강사이시고 또한 3일 회계법인 컨설턴트로 일하셨습니다. 강의 경력은 너무 화려합니다. 자, 이분 직접 모셔서 인사와 함께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YK그룹 대표 송윤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영광스럽게도 청주 YMCA의 올해 첫 시민교양 강좌의 강사로 저를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제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고요. 네, 기업인이고 컨설턴트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강의는 사실 이렇게 일반 대중으로 하는 강의보다는 보통 이제 학교나 대부분 사실 이제 기업체 강의를 주로 많이 합니다. 기업체 많이 하는데 그 이유는 보통 제가 하는 그 강의 주제들이 뭐 이제 경영 트렌드라든지 경제 트렌드 아니면 그 와중에서 이런 4차 산업혁명 같은 산업의 변화 이런 내용을 하게 되는데요. 아까 이제 이사님께서 배워야 할 것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저희 같이 사업 전선의 최악 일선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내용들이 사실은 배워야 할 것 정도가 아니고 생존이 달려있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치열하게 그 산업 변화나 트렌드 변화를 탐색하고 대응해 나가는 게 저희의 일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기업체 강의에서는 말도 많이 하고 말도 막 하고 또 이제 좀 돌직구도 많이 던지고 사장님 앞에서 이 회사 잘못했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막 그러는데 오늘은 심지어 녹화까지 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바른 말, 고운 말을 쓰면서 얌전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제 진짜 이제 독설가여가지고 왜 강사 중에 그런 강사 있잖아요. 되게 독설가고 막 너무 현실적이어서 막 짜증나고 그런 강사인데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정도는 해야지 사실은 기업체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정신을 차리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되게 다양한 계층 분들이 계시고 또 전문가분들 계시고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사실은 지금 막막합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얘기를 듣다 보시면 어떤 거냐면 이게 기업가들이나 비즈니스맨들 말고도 나 혹은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 이게 생존에 달려있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하는 얘기는 절대 미래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2017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거는요, 제가 사실은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걸 다 꿰뚫는 그런 미래학자도 아니고, 사실은 최근에는 모든 미래에 대한 경향성은 현재의 기술 수준을 놓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도 일반인들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현재를 아는 것이 목표입니다. 자, 일단은 진짜 현재 4차 산업혁명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기억나십니까? 취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고 기업이 잘 되고 경제가 잘 되고 나라가 잘 된다. 여기 이승구 한동대 법대 대학원생이 왔는데 지금 몇 살이죠? 25살. 25살인데 지금까지 이 중에 뭐가 좀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나 이런 어른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태어나서? 없죠. 앞으로는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는 그냥 없다고 말해요. 다시는 우리 호황기는 안 올 것이다. 다시는 지금 기존의 경제 시스템으로
포항이나 막 취업도 잘 되고 막 그냥 장사만 뭐 가게만 열어놓으면 막 손님들이 밀어가서 이런 거는 절대 없어질 거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정책은 취업 잘 되게 하고 장사 잘 되게 이런 거에 다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잖아요. 과연 이게 잘 된 것이냐 한번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근데 대한민국 뭐 지금 이제 2017년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경제 지표는 좋은 거를 찾아보려면 한 1% 있을까 말까 할 정도고요. 거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지가 않습니다. 따로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뭐 그냥 지역적으로는 중국 사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다시 우리 지구 전체로 여러 가지 기업의 그런 불경기 현황을 우리가 한 글자로 꼭 요약을 해야 된다면 고급 과잉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크게 문제되는 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약간 이게 멀어가지고 네. 지금 최근에 그 저쪽 남쪽 지방에서 가장 이제 뉴스에도 많이 오르락내락하는 그 기업이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여기 국민연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많은 공적 자금이 몇 조 단위로 지금 물려 있어요. 심지어. 근데 문제는 대우조선해양뿐만이 아니라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다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어떤 거냐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혹은 폭탄 돌리기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날리기도 뭐하고 안 날리기도 하고 완전히 진퇴양 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게 아마 청주에 계신 분들은 좀 체감이 잘 안 나실 텐데 이쪽 동네 가면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요 3사에서만 최근 3년 동안에 비정규직까지 포함하면 20만 명 이상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근데 청주 인근에서 한 20만 명이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 지역 경제에 충격이 있을까? 예를 들면 청주에서 LG화학, 하이닉스 이런 회사들이 다 날아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 정도 수준이거든요. 또 이제 어떤 거냐? 철강 같은 경우에도 좀 문제가 많죠. 물론 2017년 들어와서 좀 이제 포스코가 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데 지금 수요에 비해서 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더 초과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4년, 15년까지는 우리가 흔히 자랑했던 어릴 때 좀 나이 드신 분들은 포항대철이라고 불렸던 포스코의 경영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더 내부적인 걸로 보시면 뭐 매출액이나 자산도 올라가지만 총 부채가 지금 40조 돌파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부실 기업 덩어리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외한 모든 원자재들도 다 가격이 지금 하락되고 있는 한 해 한 해 하락되고 있어요. 그리고 기름도 다 계속 유가도 계속 하락되고 있는 추세에 있죠. 신기하게 모든 게 다 내려가고 있어요. 모든 게. 그래도 국제유가는 등락폭이 있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계속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작년 말에도 그 남미의 베네수엘라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인플레가 너무나도 심각해져가지고 세계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죠. 그랬더니 이제는 기름으로 돈을 버는 정유사들도 실적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그냥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경제학 전문가가 아니고 지구상에 떠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산업 물동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경제 성장이 상승되지 않고 있는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무역이 더 많이 상승되지 않고 있는, 증가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러면 되게 저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배가 많이 필요할까요? 지금 있는 배로도 충분하죠. 그리고 또 이제 자동차나 기타 등 여러 가지 내구재들이 팔렸는데 내구성은 더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요즘 10년씩 타도 자동차 생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체 수요가 예전만큼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할까요? 그러다 보면 배도 필요가 점점 적어지고 차도 필요가 점점 적어지는데 그럼 철은 필요할까요? 점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도 자동차도 늘지 않는데 그럼 기름값은 기름을 필요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연동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 표 이후에 이제 최근에는 여러 가지 공급망이 약간 해소되는 측면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조선 3사나 포스코나 자동차들 같은 경우에도 다 구조조정이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수년 이내에. 그렇다 보면 한 7, 80년대부터 그 인터넷 태어나신 분들에게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에 대한 산업군들이 지금 다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 혹은 중학교 때 요즘은 그런 말 쓰지도 않는데 남동, 임해, 뭐 공업, 중화지역 막 이런 막 지리 시간을 배웠잖아요. 그게 지금 다 무너지고 있는 형국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쪽 분들을 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공적 자금을 투자하고 있는 거고, 심지어는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에서 수익권에 들던 상선 회사 하나 날아가 버렸죠. 한진해운이라고 하는. 근데 지금 줄줄이 금호그룹 같은 경우에는 금호타격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뇌리에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대기업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왜냐하면 자동차가 뭐 많이 필요가 없는데 타이어도 필요하겠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세계 경제들이 연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과잉 공급의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내수경제로 다시 돌아오면 최근에 저는 여기 공인중개사 있어요? 없으신가요? 공인중개사들만 있는 또 커뮤니티에 제가 들어가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실물경제도 되게 중요하게 경제에서 봐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청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아파트 잘 팔리나요? 분양 잘 되나요? 저희 회사에서 2016년 1월 16일 날 우암동에 있는 VJ 하인 아파트를 저희 회사에서 모델할 수 있고 분양을 했었는데, 그때는 바로 청약률 뭐 10대 1 해가지고 완판됐어요. 근데 그게 과거가 아니잖아요. 불과 1년 전, 1년 반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크노파크나 방서지구나 경남지구나 다 지금 다 미분양이에요. 실제로 발표된 것보다 더 미분양이에요. 일단 자산 보유지원이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도 상남동 같은 경우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죠. 아마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을 받았는데 중도금 갖고 이제 입주를 하려면 자금 치러야 되면 지금 살던 아파트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팔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최근에 분양했던 가발 휴대사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거 사신 분들도 좀 가슴 아프겠지만 있어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파트 확장비도 건설사에서 원건설에서 70억 들여서 입원해주고 그랬는데도 지금 현재 분양가보다 마이너스 2천만 원이 호가로 나오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매물들이 어마어마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쌓여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문제는 여기 시내만 보시더라도 대형 칸타빌 분양 안 된 거 지금 계속 올리고 있죠. 또 여기 행정사원 시청 옆에 또 포화로 아파트 또 들어오죠. 분양 될까요? 지금 거의 저희는 그 분양팀 같은 경우는 기대도 안 해요. 분양 되리라고. 그래서 일단은 PF 대출 잘리지 않을 때까지만 이라도 최소한 이제 3년 정도 가면서 호전되면서 이제 공사 완공 때쯤 분양을 한 60% 올리자라고 한 이런 목표로 가고 있는 거지 완판의 기간이었습니다. 불과 2년 전, 3년 전하고 바로 상황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이제 하나의 또 지표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나머지 자영업자들 중에서도 이제 보통 치킨집 망하고 식당 망하는 것도 너무 이제 흔해 빠진 소리니까 우리 여기 뭐 자기 딸이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치과의사랑 결혼시켜야겠다 이러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좀 이따 제가 치과의사도 한 명 올 건데 심평원이 발표한 요즘 이 자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심평원에서 너무 이게 좀 자료가 안 좋으니까 치과 폐암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치과 폐암률. 그래서 저희 회사도 이제 그 병원 컨설팅들 많이 하는 회사인데 2015년도에 수도권하고 강원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적으로 개인 회생 제도라는 게 있어요. 본인이 빚을 갚을 능력이 더 이상 안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원금과 이자가 탕감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5년 정도 그렇게 나가면 회생을 해서 신용도에 문제 없게 살 수 있는 건데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가 4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압류돼가지고 망하는 사람들 중에 40%가 우리가 흔히 생각했던 1등 신랑감이라고 생각했던 치과의사, 한의사, 의사들의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왜 이런 구조가 생기냐면 여전히 제가 만약에 이날 총민호가 의대를 나와서 전문의를 따고 막 나오면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 이제 닥터론이라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도 4억 5천 정도는 바로 신용대출로 끊어줍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피부과나 아니면 치과 같은 주로 이제 좀 장비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걸 했을 경우에는 10억 정도까지는 무보증으로 리스가 나와요. 보증금 하나도 없이. 그러니까 의사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여전히 15억 정도의 투자비는 그냥 땡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인 거죠. 15억 정도 땡겨서 병원을 오픈한 다음에 그럼 매달 금융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얼마씩 나오겠어요? 리스 비용만 매달 2천만 원, 3천만 원씩 나와요. 그리고 원금도 한 500만, 600만원씩 갚아야 되고. 그리고 요즘은 소규모 병원은 우리 스스로 잘 안 가요. 치과는 원장, 교정과 원장 따로 있어야 되고, 보철과 따로 있어야 되고, 심의보철과 따로 있어야 이런 데만 가요. 그러다 보니까 원장들의 직원들 한 10명 정도 이렇게 두고 이렇게 운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월 매출 2억 이하로 떨어지면 매일 밤 원장이 잠을 못 잡니다. 불면증이 시달려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한 100만 원, 200만 원 펑크가 나야 뭐 돌려치기 갚고 하는 거지. 금융 비용이 매달만 3천만 원, 4천만 원씩 펑크가 나면 그거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청주 사무실 같은 경우 산남동이 있는데 산남동에 건물 좀 지으시거나 분양받아서 좀 손해 보신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그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이렇게 들어올 줄 알고 건물을 많이 졌는데 지금은 산남동 가보시면 알겠지만 빈 사무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런 정도의 여기 한 40평 정도 될 것 같은데 40평 정도 되는 면적에 변호사 한 명이 사무장, 비서에 두고 하면서 혼자 회의실을 두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거든요. 지금 요 정도 크기면은 변호사는 3명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예전하고 달라진 거죠. 그렇죠? 요즘은 뭔가 공유경제의 형태로 다 바뀌어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 지금 암울한 얘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얘기들은 아직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을 때의 암울한 얘기니까. 그럼 지금도 시작해볼게요. 자, 제4차 산업혁명입니다. 제가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2014년 전부터 강의를 해서 2014년도부터 강의를 했는데 거의 그때는 이렇게 제목을 붙였으면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작년에 1월달에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계의 대결이라고 해서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 있었죠. 왜 이게 세계의 대결로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었을까요? 이유를 아시나요? 이유는 나도 잘 못 두는 바둑을 인공지능이, 그래도 나는 바둑을 잘 못 두지만 바둑의 경우에서는 무한대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인공지능이 세계에서 제일 바둑을 잘 두는 인간들을 딱딱 승리를 할까라고 하는. 그리고 막연한 이제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알파고의 이때 특징이 이따가 다시 설명을 해드릴 텐데 가장 첫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이들이 한 수를 딱 둔 다음에 그 다음 수를 둘 때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거는 잠시 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거기에서 직관력까지 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아예 공부할 필요 없는 거는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100% 최선의 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한 95% 정도의 수를 놓고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틀렸으면 그 다음에 또 대책을 계속 세워가면서 이게 진화를 해나갑니다. 이따가 이거 설명드리면 진짜 소름 돋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규모, 범위, 그리고 복잡성을 잃어볼 때 제4차 산업혁명은 과거 인류가 겪었던 그 무엇과도 다르다 라고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얘기를 해요. 네, 사진 찍으셨습니까? 자, 그래서 다시 이제 역사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기억나시죠? 증기기관, 전기, 컴퓨터와 인터넷 요 세 개로 이야기 돼요. 요약이. 그런데 이때는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그때가 혁명이었던 거지 그때를 하면서 지금 혁명 중이야 라고 생각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2015년부터 시작돼서 아직 초기 단계 시작인데 우리는 혁명 중이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왜? 뭐가 있길래? 그래서 IoT, CPS, 인공지능 기반의 산업 인터넷, 그리고 사이버 물리 시스템,
기반의 만물 초지능 혁명, 또 초연결 초지능화, 바이오 산업 구조와 사회 시스템까지 혁신을 한다.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되게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인터넷으로. 근데 거기에는 심지어 모든 사물 말고도 생체 정보, 심지어 인간까지도 연결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좀 요즘 최신 아파트 살고 계신 분들은 좀 벌써 IoT가 적용되어 있는 아파트에 많이 살고 계시죠. 스마트폰으로 눌러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스마트폰으로 아까 물 끄고 켜고 이런 거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세 개예요. 속도, 범위와 깊이, 시대 충격. 잠시부터 계속 충격을 느끼실 건데 이런 것들이 기존의 산업혁명들과는 한마디로 좀 약간 교양 없는 말로 잽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속 특이점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변화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저희 회사 컨트롤 약간 해석도가 안 맞네요. 어쨌든 오늘날 세계는 디지털 기술의 영향력이 자동화로 완벽한 힘을 갖추고 전례 없는 기존에 전혀 없었던 기존의 것들이 개선된 게 아니라 아예 세상에 없었던 것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하는 시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혁명은 일어날 것인가? 자,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대한 한국에서 기업인들한테 물어봤더니 제가 못하거나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70%가 넘습니다. 그런데도 웃긴 게 산업혁명이 본격화 시점은 언제냐? 이미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IT를 중심으로. 자, 여기서 혹시 네이버 뮤직 검색해보신 분 있으세요? 예전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때 어디 술집 가가지고 좋은 음악이 나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이 노래가 뭐지? 라고 했는데 요즘 어떻게 해요? 스마트폰을 켜고 네이버의 뮤직 버튼을 누르면 얘가 10초 정도 들은 다음에 이 노래는 어느 가수의 어떤 몇 년도에 어떤 발표한 앨범의 어떤 노래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것도 인공지능이에요. 이미 쓰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거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기술 순위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가 필요해요. 어릴 때 요 1989년에 영화 백투더 퓨처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옆에는 기억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 1989년에 이승우 학생은 없었죠, 세상에. 그때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가는데 막 스케이트보드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자동차가 하늘로 날아다니고 했던 시절을 꿈꿨습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2020년도를 그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텔레비전이 되게 컸고요, 요 당시에. 핸드폰이나 DM 이런 거 상상도 못했어요. 요 영화에서조차. 근데 지금 우리는 다 이미 그것들을 실생활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쓰고 있죠. 자, 현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17%. 그런데 여전히 현재는 세계 인구 17%는 아직도 2차 산업혁명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좀 다시 설명드릴게요. 또 여전히 지금 현재 13억, 지구의 13억 명은 전기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사용하기 힘든 사람은 더 많아요. 40억 명 돼요. 그럼 점점 우리가 좀 괜찮아지죠. 다시 오래졌다가 우리 괜찮은 거죠. 우리 시스템이. 자, 그리고 1차 산업혁명 때 기계가 나오면서 축이라고 하는, 스피드라고 축이라고 하는 그런 부품이 유럽 이외의 지역으로 나갈 때까지 120년 걸렸어요. 그렇게 오래 걸렸습니다. 1차 산업 때. 그런데 갑자기 또 뭐가 해지죠. 인터넷이 보급되기 시작하고 전대적으로 퍼진 거는 10년밖에 안 돼요. 갑자기 빨라집니다. 갑자기. 2007년도에 우리가 아주 우리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 게 하나 나옵니다. 뭐가 나왔을까요? 네? 그걸 정답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아이폰이 나왔습니다. 지금 몇 년 지났죠? 10년 지났죠. 그러면 어제 갤럭시 S8이 이제 출시가 됐는데 10년 후에는 우리 스마트폰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스마트폰이 있을까요? 그럼 뭐가 있겠어요? 안경. 안경 뭐 지금도 많이 나오죠, 그렇죠? VR 안경도 시작해서.
스마트폰 제가 볼 때는 과연 있을까요? 벌써 이제 지금 예전에 예를 들면 지금 한 1980년대를 생각하면 10년 후에 이런 거 다 세상에 없어지고 새로운 게 나올 거라고 해서 사람들이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렴풋하긴 해도 뭔가 나올 거라고 다 이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010년에는 그럼 뭐가 나왔게요? 여기 나왔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네, 우임차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근데 시사점이 이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기초적인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영을 시작했는데 어디에서 만든 건지 아세요? 구글에서 만든 거예요. 벤츠나 BMW나 현대자동차가 아니고 구글이 만든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나라에도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울대학교에서도 하고 있고 현대에서도 하고 있고 하는데, 최근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회사가 또 어디 있냐면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랩스라고 하는 자회사를 만들어서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여러 가지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배달민족 같은 우리 진짜 동네 그 전단위를 다 없애버린 그 배달민족의 어플 회사에서도 120억 원을 들여서 인공지능 회사를 별도로 설립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금 어떤 시스템이냐면, 저도 다 그걸 이용하는데요. 우리 동네 위치 기반으로 뭐 치킨, 피자 다 이게 돼 있잖아요. 서울과 또 달라요. 배달의 민족이 차별해가지고 서울 강남 쪽 가서 배달의 민족 키면 별게 변합니다. 별 배달 서비스가. 근데 청주에는 그냥 치킨, 뭐 한식 뭐 이렇게 카테고리가 나눠져 있는데, 우리가 주문을 하면 그 가게에다가 어떻게 주문 들어가는 줄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내가 치킨 한 마리를 딱 주문을 했다. 내내 치킨에서. 그럼 내내 치킨에게 어떻게 주문이 들어가는지 아시는 분 있어요? 그 인터넷에 그 뭐지 주문 받는 프로그램이 다 뜨던데. 또 이거 다 사람들이 다 수정해요. 왜냐하면 옵션들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전화해요. 중간에 그 배달민족 상담원이 업장한테 어디에서, 그러니까 한마디 우리는 입력 그냥 텍스트로 하는 건데 주문은 사람이 말로 전달해 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또 리멤버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 아세요? 요즘 명함 찍는 것도 사람이 입력해요. 근데 지금 배달의 민족이 하고 있는 거는 어떤 인공지능을 하냐면 자연어 처리와 자연어 응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랑 그러니까 전화로 나오는 누군가라고 통화를 할 때 상대방이 사람인 건지 아니면 컴퓨터인지 완벽하게 모르면 그게 가장 발달된 인공지능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거를 보통 우리 챗봇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지금 많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 있던 모든 상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다 직업을 잃게 되신 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컬러 텔레비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는데 점점 2000년대로 다가갈수록 얘네들의 어떻게 확산 속도는 너무나도 급격하게 확산이 되고, 또 어떤 제품들은 확산이 됐다가 급격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 기억나시죠? DVD. 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집에 DVD 있으면 되게 부잣집이었어요. 더 어릴 때에는 컬러 TV 있으면 되게 부잣집이었고, 근데 지금은 완벽하게 달라졌잖아요. 지금은 텔레비전을 안 봐서 문제죠. 그것도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제 상식 테스트입니다. AIRBNB라고 써여져 있죠? 이게 뭔지 아시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제가 볼 때는 한 30%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되게 유명한 기업인데, 에어비앤비가 뭐 하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숙박하는 거죠. 이렇게 그냥 기존의 호텔 예약 시스템이랑 똑같습니다. 다만 뭐가 달라요? 호텔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다 개인 집들을 전 세계에 다 연동시켜 놓은 거잖아요. 우리 집도 에어비앤비 인증받으면 여기에 뜰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어비앤비는 호텔이나 펜션이나 집이 게스트하우스 아무것도 안 갖고 있는데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플랫폼만 만들어 놓고. 그렇죠? 이거 아세요? 우버라고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에는 그 뭐 여객 운송 사업법 때문에 지금 안 들어오고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300여 개 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하고 있죠. 코리아타운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요즘 모건 택시 타고 다니지 일반 택시 안 타고 다니는데요. 왜? 더 저렴하고 더 빠르고 더 시간도 보장되어 있고. 미국에서는 원래가 LA는 다 콜택시 문화인데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우버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뭐 멋진 차를 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대형 에쿠스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태워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필요 없이 배달의 민족이나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그냥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만 만들어서 세계적인 기업이 된 겁니다. 최근에는 위워크라고 사무실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서비스가 나왔죠. 서울에는 지금 엄청나요. 그러니까 저도 회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 회사에는 있는 회의실이 하루 종일 쓰는 거 회의실 안 쓰거든요. 근데 그 공간을 여러 회사에서 공유를 하고 또 자기 각자 사무실 이렇게 하면 진짜 삐까번쩍하게 차려놓고도 한 20개 회사가 이용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의 지금 서비스들을 서울에서는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고요. 청주에서도 2군데 업체가 오픈을 했습니다. 자, 이분 아세요? 이분 아시는 분? 중국의 마윈 회장이죠. 회사 이름 뭐예요? 알리바바. 알리바바라는 회사가 세계적으로 엄청난 기업이고 그냥 인터넷 보면 마윈이라고 하는 마윈의 어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떠들고 하는데 마윈이 1999년에는 직업이 뭐였죠? 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그때 앞으로 인터넷이 쓸 것 같아. B2B 사이트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볼까 한 게 알리바바 그룹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알리바바 그룹이 성장을 해서 그 전에는 중국의 C2C 그런 전화상거래 쇼핑몰을 어디가 잡고 있었냐면 미국 회사가 잡고 있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화상거래 기업 이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리바바 그룹이 성장하면서 2006년도에 이베이는 중국에서 영원히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에 있는 알리바바 그룹 산하의 모든 사이트의 거래 매출액은 우리가 유명히 여겼던 이베이와 아마존을 합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회장은 지금 중국은 한 3천만 명 정도가 거의 재벌이라고 하는 게 우스갯소리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구만큼. 근데 중국에서 2번째 정도의 부자가 된 겁니다. 영어 선생님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런 책까지 나와요. 제레미 리프키라는 사람이 미래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한계 비용 제로의 사회에 점점 가까이 온다. 큰일 났다. 이제 자본주의 없어진다. 이런 과격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계 비용이 제로가 뭐냐 하면 자, 여러분 짜장면이 있죠? 짜장면 한 그릇이 보통 얼마 하나요? 4,000원? 이거 되게 좀 저렴한 곳인데 착한 가게인데 8,000원이요? 좋으신 데를 많이 가시네요. 보통 한 5,000원이 하면 일단 쳐볼게요. 자, 그럼 짜장면 곱빼기의 가격은 6,000원. 이게 왜 그래요? 곱빼기 하면 곱하기 양이 2배인데 왜 10,000원이 아니고 6,000원입니까? 기본 뭐 인건비용. 그래서 뭐 고정비용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한 그릇 나올 때 인건비, 아니면 그 가게의 임대료 이런 것들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재료만 살짝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재료값만. 그러니까 그것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점점 앞으로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잘 얘기 나왔던 앞으로 원자력도 화력발전소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걸로 전기나 에너지를 만들어서 할까? 결국은 자연 에너지밖에 없는 거죠. 천연자원밖에. 근데 이런 것들이 바로 한계비용 제로인 거예요. 자, 화력, 원자력 가장 큰 축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기 생산이죠. 근데 태양광이나 바람이나 뭐 지열이나 기타 등을 했을 때 초기비용, 운전비용은 초기비용 엄청 비싸고 운전비용은 발생되지만 에너지원을 사거나 태우거나 하는 일이 필요가 없고요. 폐기물도 안 나와요. 그리고 지구를 온난화시키는 가스도 안 나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이 모든 비용이 총합으로 따지면 그렇다고 많이 비싼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이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에너지 생산에 대한 단가는 제로에 점점 수렴한다는 거예요. 모든 시스템이 완벽해지면 완벽하게 우리나라 그 지구인들이 만들지 모르겠지만 만들 수 있는데 안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똑같은 겁니다. 우마차가 있어. 말도 키워야 되고 밥도 먹여야 되고 마구도 있어야 되고 맨날 바퀴도 갈아주고 난리 쳤었는데 자동차 나오면서 다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이제 뭐가 없어져요? 자율주행차가 나오면 이제는 운전수의 임금마저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태양열이나 기타 천연자원 에너지를 움직이는 전기자동차라고 하면 그것조차도 없어지죠. 그리고 무인 자동차가 완벽하게 레벨 5까지 가가지고
그냥 내가 집에 갈 때 스마트폰을 딱 누르기만 하면 지나가던가 아무나 와가지고 아무 차나 와서 나를 딱 태워서 집에 갖다 주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동안이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요? 운전하시는 분들 어떻게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이렇게 다닐 거든요 나중에. 지금 레벨 3까지 왔고 위기 상황에서 이제 핸들을 잡아야만 하는 그 정도까지는 벌써 기술이 왔고요. 아니면 아주 좀 센서가 잡기 힘든 막 진짜 우리나라가 좀 엄청난 뭐 산길이나 이런 데는 모를까 나머지 일반적인 도로에서는 지금 현재도 사고율이 현저하게 높습니다. 인간이 운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점점 모든 기업들은 우리가 했던 물리적인 것들을 서비스하거나 제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들이 아니고 가공의 것들을 판매하는 것들이 이제 대기업들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전에 3차 산업혁명까지는 대량 생산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뤄서 점점 단위당 비용을 좁게 가져가면서 이제 원가 절감을 하는 그런 거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원가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에 수렴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자, 그래서 모든 것 질도 좋아지고 빨라지고 결과물도 좋아지는데 비용 내려가는 이런 세상이 오는 겁니다. 좋은 세상이잖아요. 모든 물건들이 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아주 좋은 상태로 나 계속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좋은 세상 아닌가요? 일자리가 없어도 로봇들이 생산해주면 되지. 그죠? 자, 그래서 이 자리는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 이런 미래형 공장, 10년의 이미도 많이 건설되고 있는데 전문가도 와 계셔서 이런 거를 보여드리는 게 상당히 창피하지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연결이 돼서 예전에는 그냥 똑같은 거 소나타 막 100만 대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다양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공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보통 자동차를 사러 갈 때 대기업에 뭐가 있기를 기대하고 가요? 모델인 자동차나 그랜저 사러 가면 그랜저가 있기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현재 독일의 아우디 쇼룸에 가면, 아우디 시티에 가면 자동차가 없습니다. 다 VI로 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가는 쇼룸에서 차를 고릅니다. 그러면은 짜증나잖아요. 아니 내가 타고 앉아볼 차인데 왜 이런 게 없어? 라고 물어보는데 다른 가치를 내놓습니다. 뭘 내놓냐면 모든 내장재들을 다 고를 수가 있어요. 의자, 손잡이, 뭐 시트지 색깔 다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것들을 다 넣으면은 몇백 가지의 차가 나오는데 그걸 다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런 사람이 몸에 닿는 것들은 다 넣는 거예요. 맞춤 양복집처럼. 그래서 여기서 틱틱틱틱틱틱 찍어서 하면 어떠한 차가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 순간 공장에서는 바로 결제되는 순간 자동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만의 옵션으로 된 차를. 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현재 생산되고 있는 i8의 그러니까 BMW i8의 생산 공정을 보실게요. 예전 같았으면은 우리도 어릴 때도 로봇이 있었어요. 근데 대부분 다 로봇은 이렇게 컨베이어가 지나가고 계속 단전 작업하는 애들. 근데 요즘은 하나의 로봇들이 다양한 작업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인간들이 했던 여기 주곡진대로 들어가면 실리콘도 바르고 본드도 바르고 나사도 하고 이런 걸 다 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거 현재예요. 미래 아닙니다. 저희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참 안 돼요. 마우스 한번 왼쪽 한번 눌러주세요. 사람이 있나요? 진짜 실리콘 바르고 있어요. 얘네 돌려주고 어떻게 하고 몇 대의 로봇들이 서로 도와가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양한 자세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다양한 복잡한 작업을 합니다. 모든 모듈이 완성돼서 마지막 조립 작업만 사람이 합니다.
근데 이것도 아마 사실 이것도 그냥 애기로 남겨둔 거고요. 이것도 아마 자동화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소에 와서 나머지 몇 개 기존에 다 조립되어 온 것들을 아래에서 붙이고 위에서 붙이고 본네트 붙이고 하면은 바로 차가 움직여서 나갑니다. 사람이 힘들거나 낑낑대거나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쪽 또 네, 여기까지 보시죠. 어쨌든 이 다음 장면은 바로 저 차가 내려가는 순간 윙 하고 나와버립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원자재 입고, 자재 입고하는 것부터 완제품 출고까지 최적의 가동 상태로 유지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되게 짧잖아요. 우리 이제 HPC 브랜드 같은 것도 계속 매일매일 생산량마다 디자인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문해서 생산하고 나가고 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의 입출구 및 결제 및 이런 것까지 다 알아서 애들이 처리해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한번 더 보시죠. 이제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는 10명이 50만 켤레를 생산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신기부터 별거 다 해요. 이제. 자, 보셨죠? 어때요? 저런 공장이 이제 근데 여기서 50만 켤레가 모두 다른 50만 켤레예요. 같은 제품이 아닙니다. 50만 명이 주문한 다 각자의 발에 맞는 그런 제품도 50만 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없는 데서. 자, 이걸로 가장 타격이 있는 데는 어딜까요? 가장 타격이 있는데 중국. 그렇죠. 중국, 베트남, 태국, 신발국장 있던 데들. 지금 이래서 4차 산업이 되면서 저임금,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나갔던 첨단 기업들이 다시 리턴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임금이 무섭지 않은 시대가 점점 다가오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독일로, 미국으로 생산 공장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전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상징했던 디트로이트는 1980년대에 종말을 했죠. 미국의 빅3 자동차가 다 무너지면서. 근데 최근에는 많이 살아났죠. 그런데 원래에 비하면 인구가 엄청나게 반토막 났어요. 도시 자체가. 그렇죠? 근데 미국 자동차 산업 일자리 자체도 132만에서 65만. 아직 4차 산업혁명 전이라고 하는 2009년에도 이미 많은 부분에서 자동화가 돼서 이제 거의 비슷한 대수에 생산할 때 사람은 점점점 덜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다시 좀 약간 재밌는 얘기 해볼게요. 이 사람 아시는 분 있어요? 이 사람은 잘 모르실 거예요. 젊은 사람도 잘 모를 거예요. 네, 되게 유명합니다. 혹시 좀 페북이나 이런 페이스북 같은 거 하시는 분 중에 뭐 페북 스타, 뭐 인스타 스타, 뭐 유튜브 스타 이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요즘은 SNS 상에서 스타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TV에 안 나오는데 이 사람이 퓨디파이 나온 사람인데 2015년도에 요거 해가지고 280억 벌었습니다. 280억. 뭐 했는 줄 아세요?
그냥 거기 우리 그 젊은 친구들한테 아프리카 TV도 맨날 먹방 찍는 애 있잖아요. 마리텔 나가서 막 헛소리하고 막 하는 그런 거 그거 해가지고 200가씩 벌었어요. 유튜브에 계속 광고가 따라붙어가지고. 왜냐하면은 몇억 명씩 보니까 MBC, KBS 뭐 이런 거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자, 예전에는 랑콤의 모델이 이렇게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되게 철저하게 아름다운 전형적인 백인 모델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바뀌었어요. 미셸 판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이 사람은 태국 사람인데 메이크업 아티스트예요. 근데 자기 얼굴에다 화장을 해서 맨날 유튜브에 올려요. 근데 맨날 너무 예쁘게 화장을 잘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랑콤에서 얘한테 섭외해가지고 얘 방송에다가 광고료를 주기 시작합니다. 우리 제품으로 화장을 해서 올려. 작년 출연료가 150억이에요. 우리나라 연예인 부럽겠어요? 헐리우드스타 부럽겠습니까? 자,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변화되냐면, 자 보세요. 갑자기 또 세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50대 이상에서는 TV를 많이 봐요. TV를. 근데 점점 어려질수록 TV는 이제 보질 않습니다. 저도 사실은 TV 안 봐요. TV 거의 키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는 다 봐요. 왜냐? 네이버 TV나 유튜브에 드라마가 다 요약돼서 나오니까 1분짜리가 15개씩 나눠가지고 공짜로. 그래서 한 10분 만에 드라마 요약도 보고 나오고, 또 원천적으로 요즘은 공중파 드라마보다 케이블 드라마들이 더 재밌어지기 시작했죠.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MCN이라고 1인 방송사들이 엄청나게 생겨난 겁니다. 몇억 개, 몇십억 개의 채널이 전 세계에 존재하죠. 이 MCN의 스타들이 막 생겨나고 MCN만 전문으로 하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막 생겨납니다. 자, 그리고 넷플릭스라고 하는 거 혹시 써보신 분 계세요? 지금은 미국 사람들 다 거의 이걸로 다 바뀌고 있어요. 이거는 한 달 정액제로 우리 집 TV, 내 모바일 핸드폰, 모든 기기에서 모든 드라마, 영화, 음악을 다 무제한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만 내면.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어요. 지금 첫 달은 무료로 하니까 무조건 지금 한번 해보세요. 근데 아직 우리나라 콘텐츠도 별로 없는데 외국 미드나 이런 건 다 있습니다. 공짜입니다. 이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나라 TV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케이블 TV. HCN 충청방송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났어. 그랬더니 이제는 공중파나 신문은 이제 전혀 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시면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는 역설적으로 네이버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언론사는요. 자, 네이버가 1년에 한 번씩 네이버 일면에 나오는, 그리고 네이버 검색했을 때 예를 들어서 YMCA를 검색하면 YMCA 나온 기사들이 여러 개 있어도 네이버에 검색된 애들이 있고 검색이 안 된 애들이 있어요. 검색에 되기 위해서 각 언론사들은 매년 난리를 치고 그 조건을 통과하려고 엄청난 로비에 준비에 날려 그거에 떨어질 분야 엄청난 희비를 겪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검색 뉴스를 보고 네이버 일면에 올라가는 게 조선닷컴 일면에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광고비 했을 때 비교가 안 돼요. 국내 신문하고 지상파 방송 합쳐도 네이버가 이깁니다. 지금 그만큼 네이버가 이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TV보다 신문보다, 집에 신문 보시는 분들도 지금 아마 이제 거의 없어졌을 거예요. 다 이제 네이버에서 엄선한 뉴스를 보게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혹자들은 네이버와 다음이 겉에 오픈을 해주는 기사들이 뭔가 뉘앙스가 뭔가 예를 들어 진영놀이라든 이런 거 좀 다르다고 뭐 욕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만큼 편집권이 이제 신문사에 간 게 아니고 포털에 온 겁니다. 앞으로 요거 아마 지속될 것 같아요. SBS에서 3,470억밖에 안 됩니다. 광고비가. 네이버는 올해 3조 5천억 예산하는데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여러분들이 내가 금천동에 살아요. 만약에 그러면 금천동 피부과 가고 싶은데 금천동 피부과 주부잖아요. 상위 검색되잖아요. 그게 다 광고비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걔는 이제 클릭당 광고 되는 것들이 파워링크 같은 것들이 클릭하면 15,000원씩 나갑니다. 그 병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도 이제 엄청나게 이제 무궁무진한 세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이제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한 30분 동안 할 건데 가장 요즘에 핫한 브랜드가 있습니다. 어떤 브랜드인지 아세요? 테슬라. 그렇죠? 지금 가장 핫한 브랜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코카콜라나 삼성 얘기하면 다 아는데 테슬라 하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이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이에요. 가장 유명한 CEO가 여기 있고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보다 이 사람이 지금 훨씬 더 유명합니다. 아시는 분 계세요? 그렇죠. 직업이 뭐세요? 다 아시네요.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근데 원래 다시 돌아오면 에디슨 전에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 딴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가지 회사를 차렸습니다. 타임즈 얘기도 맨날 나오고 지금 이 사람 말 한마디 한마디에 세계적인 정책 흐름이 바뀌기까지 해요. 자, 이거 좀 다음 거에서 보시죠. 자, 이 사람은 뭐 하고 싶냐 하면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뭐냐? 인류를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위기에서 구해내기. 개인적인 목표인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팔, 요즘 페이팔도 이제 많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전기차 상용화하기, 인류를 화성으로 이주시키기. 그래서 이제 전기차의 핵심적인 역량이 테슬라가 나온 이후와 이전과 전기차는 나눠져요. 사실은 우리가 그전에는 맨날 트렁크밖에 생각을 못하고 그냥 배터리 효율을 어떻게 높일까 계속 이제 연구를 했었는데 그게 한계가 다가온 거예요. 지금 현대 기술은 막 늘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차에다 다 깔아버렸어요. 차체 밑에서 쫙 배터리를 다 깔아버렸어요. 그것도 큰 배터리를 까는 게 아니고 여기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으로 몇천 개를 연결해가지고 이게 기술이 다 있던 기술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오래가는 전기차를 만들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테슬라 스테이션이라고 해서 급속 충전 30분 만에 완충해버리는 충전기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300km씩 시속 300km로 400km 이상씩 달릴 수 있는 이제 전기차를 만든 겁니다. 별걸 다 합니다. 전기차 대중화하고 자율주행차하고 태양광 발전하고 이건 오늘 자료에는 없지만 바닥에 도로도 태양광을 흡수할 수 있는 도로로 만들고 지붕도 다 만들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실제 시제품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 X 설립.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3단 분리 로켓가 그냥 날개 달린 로켓 말고 올라갔다가 위에 애들만 우주로 보내고 다시 내려옵니다. 거꾸로. 한번 보실게요. 마우스 한번 눌러주세요. 이거 필름 거꾸로 돌린 거 아니에요. 우주로 갔던 애가 다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흔들리는 바다에. 파도가 막 치는데 로켓이 올라갔다가 다시 왔어요. 위에 건 알맹이만 위성만 갖다 놓고 저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네, 됐습니다. 다음에 넘겨보실게요. 자, 그래서 테슬라가 요즘에 중간에 뭐 전기차 불나서 여러 사건도 있어가지고 좀 주가 등락이 있었긴 했지만 어마어마하게 주가 올라가는데 문제는 테슬라는 실제 수익은 여전히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투자는 진짜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 가치 때문에. 그래서 실제 이런 차들은 많이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테슬라 코리아 설립됐고 제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급에 들어갔죠. 근데 우리나라가 약간의 꼼수로 좀 막고 있어요. 그 테슬라 스테이션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충전소를 얘네 사면 지금 전략이 충전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막고 있어요. 영국에서 이거 개발한 겁니다. 아직 된 건 아니지만 지금 갤럭시 노트 5부터 뭐가 됐냐면 무선 충전이 됩니다. 안 꼽아도 그냥 올려놓기만 하면 충전이 되죠.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K5나 K7이나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그냥 차에다 꽂고 놓으면 저장으로 충전되는 무선 충전 옵션들이 다 지금 현재 날려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원리로 밑에 코일을 깔고 그냥 전기 자동차가 뭘 충전하는데 기다리냐 있냐 전기 자동차 도로로 다니면 계속 충전되게끔 해버린 거예요. 계속. 그죠? 그럼 여기서 매연이 나오겠어요? 물론 아직은 여전히 전기를 생산하는데 화력 원료를 쓰기 때문에 여전히 오염물질 나오지만 어쨌든 도시권에서는 멀어지게 되죠.
2017년의 얘기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요.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자, 그래서 2010년부터 구글 무인자동차가 자율주행 자동차가 했는데 지금까지 6년 동안에 아주 작은 접촉 사고만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몇백만 킬로를 달렸습니다. 여러 대의 차종으로. 뭐가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2010년도에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위해서 만든 모델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존에 생산된 차량에 자율주행 자동 시스템을 붙여버립니다. 어떤 차이나 이제 다 붙일 수 있기 시작한 거야. 그냥 이런 차를 붙이고 저런 차, 다양한 차종이나 다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무인자동차는 우리 저는 이제 어릴 때 생각에는 막 이랬거든요. 그냥 특별한 도로, 무인자동차를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에서만 좀 움직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일본대로 싹 다니는 거잖아요. 교통체증이 있건 없건. 그래서 어떻게 무인자동차를 보냐 하면은 그거는 센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됐어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네이버에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통번역하는 거 파파고라고 해서 지금 만들고 있고 뭐 웹브라우저 우리가 지금 기존의 익스플로러가 지금 다 MS에도 맞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신제품 나왔는데 이제 웹브라우저 시장까지 다시 이제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스캐너나 GPS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센서를 통해서 지금 드론도 오늘 자료는 없습니다만 그 중국에 있는 디자이라는 회사가 가장 전 세계에서 드론은 중국이 제일 잘 만들어요. 기술력이 제일 좋고 걔네들이 그냥 우리는 처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한 만원짜리 한 5만원짜리 드론 사가지고 나중에 150만원짜리는 내 실력이 늘은 다음에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되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150만원짜리부터는 조종법을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버링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만 누르면 떠서 가만히 있어요. 이게 잡아당겨서 다시 이 자리로 가요. 모든 지장이부터 GPS 이런 거 다 내가 센서를 했어. 그리고 최근에 팬텀 4 프로페셔널부터는 이제 전방 장애물 회피. 그리고 진짜 좀 고급 모델에서는 사방 장애물 회피라서 지금 저도 이제 드론을 조정을 하는데 스마트폰에 찍으면 글로 와요. 찍으면 저쪽으로 가고. 그래서 전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뭐 하고 있느냐? 드론 조종 자격증 만든대요. 슬픈 현실입니다. 요거에 대한 비판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자, 무인자동차 센서가 본 세상입니다. 그냥 한 명만 보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다 인축하면서 지나다. 근데 지금 그냥 일반 차로에서 가감독하는 스마트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판차에도 많이 나와 있어요. BMW 최근에 나온 5 CPU도 다 그 기본으로 다 달려 있고요. 우리나라 에쿠셀도 다 달려 있습니다. 이미 여러 이제 회사에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구글이나 애플 같은 경우 하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그냥 실험용이 아니라 일반 판매용 시판하기로 했습니다. 자, 전기자동차 자율은 계속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초창기에 제가 보였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자, 핸드폰 스마트폰이 2007년도 나와서 2017년도 가니까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기자동차 2018년도에 양산 제품 처음에 나오기 시작하면 몇 년도에 사람들이 다 전기자동차를 타겠냐고. 어마어마하죠. 근데 우리가 한 30년, 40년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마 저도 이제 차를 좀 오래 타는 편이니까 아마 다다음 차는 저도 전기자동차이지 않을까. 그렇죠? 자, 이제 또 우리 실상에 가까운 거. 금융 얘기로 잠깐 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들어볼게요. 저 지금 상남동에 아까 사무실이라고 했는데 최근에 청주 시내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은행들 혹시 지점 계속 없어지고 있는 거 아시나요? 계속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남동 하면 나름 자부심 있는 동네거든요. 법원도 있고 검찰청도 있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은행 없어져, 국민은행 없어져, 대은행 다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한은행하고 농협 조금만밖에 안 남았어요. 걔네도 언제 빠질지 모르겠어요. 다 없어지죠. 자, 요즘에 혹시 핸드폰 결제 혹은 뭐 네이버 페이 결제 이런 거 해보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죠?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기존에 신용카드 결제 시스템 아니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지금 하고 있고 대출도 이제 P2P 대출이라고 해가지고 은행 통하지 않고 개인들이 클라우드로 모아서 그거를 대출하죠. 핀테크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겼습니다. 자, 핀테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보안 기술이에요. 왜냐하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계좌가 왔다 갔다 하고 이제는 실물은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전자화폐로 거래가 되는데 그게 보안성이 생명이잖아요. 세계적으로 핫한 보안 관련해서 핀테크 회사 중에 유명한 회사가 한국에 하나 있는데 KTB 솔루션이라고 있는데 전 처음에는 뭐 KT나 뭐 국민의 이런 쪽이랑 관련 있는 회사인 줄 알았더니 김태봉 솔루션이었던 거예요. 사장이 된 김태봉이었던 거예요. 이 회사가 갑자기 왜 얘기하냐면 이름도 되게 촌스럽죠. 청주 사람입니다. 청주에 청석구 나왔어요.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더 많습니다. 지금은 몸을 100개를 찍고 싶대요. 전 세계에서 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비대면 다중 생체 인증 시스템을 여기서 개발을 하는 바람에 여기서는 자료를 못 썼어요. 뭐냐면은 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누드로 되어 있습니다. 누드. 지금 우리 뭐 핸드폰이 모바일 결제하더라도 핸드폰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오래 실효량이 하나 없어도 사람 나 알아보고 인증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생체 인증 중에 가장 쉽게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영화나 이런 거 봤을 때? 홍채. 근데 홍채도 요즘 잘 안 쓰죠? 왜 안 쓸까요? 네? 복제가 가능해서. 뭘로 복제했는 줄 아세요? 이게 예전에 어떤 실험이 있었냐면 러시아 대통령이 푸틴이잖아요. 푸틴 홍채를 복제를 한 거예요. 어떻게? 왜 복제를 하게 됐을까요? 요즘 카메라 해상도가 너무 좋아졌어. 기자들이 카메라 찍었는데 확대해보니까 홍채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자, 다시 이제 금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중국입니다. 중국이 요즘 신용카드 안 써요. 다 모바일 페이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신용카드를 안 쓴 게 아니라 신용카드 썼다가 모바일 페이로 진화한 게 아니고 중간에 건너뛰고 다 모바일 페이로 한 거예요. 왜냐면 필요가 없었으니까. 여기는 다 대부분 보면 그래서 되게 변두리나 이런 데보다 오히려 더 발전되는 거예요. 상하이나 이런 데. 그래서 지금 혁명이 어떻게 일어나면 핀테크 쪽은 후진국에서 막 일어나고 있어요. KTB 솔루션 이런데 막 브루나이 왕국 이런 데서 막 국빈 추천해서 막 날을 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은행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국립은행밖에, 왕립은행밖에. 그렇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신한은행이나 국민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이 그냥 막 핀테크로 바로 직결입니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자, 모바일 결제 사용보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간 거죠. 어마어마하게. 후진 쪽. 자, 다시 생체 인증 얘기를 할게요. 홍채, 얼굴, 음성, 서명, 지정맥, 지문 등등의 여러 가지로 생체 인증을 합니다. 자, 근데 다 단점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단점을 해소시키는 방법, 특히 보안성에서 단점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아까 처음에 말한 겁니다. 교차 인증입니다. 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센서가 목소리 듣고 홍채도 보고 뭐 정맥도 보고 다 보는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은 위조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홍채도 위조해야 되고 정맥도 위조해야 되고 목소리 위조하면 너무 이제 점점 가능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인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2가지 이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비대면 본인 인증이 가능합니다. 비대면이라는 건 은행에 가지 않고도 여전히 보험이나 은행이나 중요기관들은 직접 가서 자기 서명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아니면 자기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비트코인이라고 가상화폐까지 등장을 해서 세계적으로 근본이 화폐 기술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통이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전에 우리 사이버들 말했던 도토리 같은 걸로 서로 막 지금 유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통용으로. 이런 거는 나중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아마존이나 메리어토테이나 나이키나 갭 같은 아주 대형 브랜드들 중에서도 비트코인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 다시 돌아오면 이 모든 것들을 어마어마한 정보가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무서운 거는 이게 도대체 내 정보가 올바르게 투명하게 잘 위조되지 않고 가고 오느냐는 게 문제잖아요. 혹은 중간에 어떠한 빅브라더가 이런 것들을 조작을 해가지고 돈을 뻥튀기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방지하는 기술이 나왔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에요. 위조도 사라지고 해킹도 사라지고 싹 사라집니다. 근데 이거 갑자기 4차 산업혁명에다가 이게 왜 나오냐? 바로 모든 정보, 한마디로 모든 사물이 다 연결이 되고 공장도 연결되고 아파트도 연결이 되고 내 스마트폰도 다 연결이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이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어마어마한 빅데이터들이
투명하게 올바르게 왔다 갔다 하느냐, 누군가 중간에 위조하거나 해킹하지 않은 정보가 돌아다니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거는 중개자 없이 사무 신뢰 제공, 그러니까 중간에 매개치나 거래 당사자가 없이 직접 P2P로 다 된다는 얘기고요. 기술적인 거는 나갈게요. 그래서 블록들이 사실처럼 엮여 있다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된 겁니다. 뭐 이제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니시면 잘 아니겠지만 A가 B로 요즘 토스 같은 프로그램 나오잖아요. 문자 딱 눌러도 가버리잖아요. 갈 때 중간에 블록으로 됐다가 네트워크에 있는 검증되는 모든 컴퓨터로 퍼졌다가 인증이 다시 돌아옵니다. 한마디로 다중으로 검증을 해버리는 거예요. 다각도로. 그래서 다시 오기 때문에 상호로 서로 간의 모든 프로그램들이 해킹의 여부를 10분마다 다 예를 들면 검증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해킹 프로그램이 껴들 틈이 없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다시 소금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록은 체인에 완벽하게 들어와서 쫙 이제 다시 지나가 버린 거리가 되기 때문에 영원히 그 데이터가 남아서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체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위조하거나 후에 바꾸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입니다. 컴퓨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 없는 인터넷 상거래, 사기나 이런 것들, 저작권. 이제는 나중에는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이거 전자투표해가지고 맨날 숨기고 뭐 도대체 대통령 선거 부정 아니야 이런 거에서도 내 홍채하고 사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홍채하고 막 이런 거 다 택배를 다 모방해가지고 블록체인까지 속이면서까지 전자투표를 할 수 있다? 불가능한 얘기가 점점 가져오는 거죠. 또 기계 대 기계의 거래. 자,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나도 모르게 지들끼리 알아서 거래를 해버리는 거예요. 회사와의 사인데 사람은 결제하지 않고 타당인 결제 버튼 누를 필요도 없이. 그렇지만 계속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위조되지 않고 계속 투명한 상태로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거기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주 혁신적인 그런 모든 거래 시스템이 바뀐다는 게 오는 것이죠. 내가 사실 짝퉁 그 어쩌고저쩌고 다 모든 것들. 그래서 뭐 공공 데이터, 저작권 요구, 의료 데이터 이런 것들이 모든 데이터들이 투명하게 우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또 여러 가지 핵심 중에 제조업 표면 중에 하나는 또 3D 프린터는 많이 이제 나온 거라서. 근데 3D 프린터가 이제 뭐 만들죠 요즘에? 집은 뭐 쉽게 만들 수 있고 또 요즘 3D 프린터에서 가장 좀 핵심 분야는 물리적인 제품도 제품이지만 인공지능이 아니고요. 바로 세포를 원료로 하는 것입니다. 자기. 네. 자, 그래서 집 짓는 동영상 안 보겠습니다. 일단 커다란 집도 커다란 3D 프린터가 지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이 요거는 잠깐 보시죠. 이거 현재 상용화되는 이미 지금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 프린터를 활용해서 인체 일부분을 만들어내는 기술이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D 프린터로 만든 인공뼈는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용되기 시작했는데요. 시장이 15조 원대로 급성장하면서 기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뇌출혈 수술 후유증으로 두개골을 잘라내는 수술을 받은 환자입니다. 수술 과정에서 두개골 일부가 함몰됐는데 이 부위를 3D 프린터로 만들어 이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차 범위를 0.5mm 이하까지 줄이면서 환자 맞춤형 두개골을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 합금을 섞지 않고 순수 티타늄만을 사용했더니 부작용도 줄었습니다. 인체의 외양성분이 전혀 포함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출력된 이 인공뼈는 함몰된 얼굴뼈를 대체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뼈는 얼굴에 이식된 뒤 서서히 분해돼 체내에 흡수되는데 그 사이 주변 조직이 자라나도록 유도해 손실된 뼈의 기능을 대체하게 합니다. 하중을 지지한다는 그런 부담이 훨씬 덜했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얼굴 쪽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을 한 것이고요. 현재는 인공뼈를 만드는 물질 안에 세포를 넣어 이식된 인공뼈가 실제 뼈로 재생되도록 하는 기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재생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환자 자신의 어떤 뼈 재생을 돕기 위한 줄기세포들이 같이 프린팅된 그런 제품들로 저희가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3D 프린터로 제작하는 세계 인공뼈 네, 다음 시장 보시겠습니다. 약 15조 원. 한 단계 더 내년 나갈게요. 이제 세포를 뿌려볼게요. 영화에서 많이 봤죠.
다친 몸에다가 직접 치료합니다. 이건 아직 개발 중이에요. 원리에 대한 그래픽입니다. 지금 이미 귀나 이렇게 기능성 안 하는 구조물을 나타내는 것들은 바이오 조직으로 다 하는 것 지금 다 성공했어요. 이제 기능을 하게 하면 됩니다. 세포를 뿌려요. 다시 스캐닝을 하고 다시 그 다음 세포층을 뿌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는 데까지 의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사 선생님들 만나면 맨날 술 먹다 이런 얘기밖에 안 하죠. 자, 왜 그러냐면 다시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 이거는 5년도 더 됐는데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ICT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암 진단, 암 처방, 그러니까 투약을 조절하는 그 프로그램을 이미 8개 대학병원에서 5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미 시작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동의서 다 받고 이미 원격 진료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는 이미 우리나라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인공지능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바둑이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을 세계 최고의 프로들을 다 깨버린 인공지능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근데 인공지능은 사람들마다 다 사실은 머스크도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우리 다 노예된다. 인공지능 때문에. 그래서 이틀 전인가요? 또 기가 막힌 또 회사 하나 차려가지고 또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립니다. 진짜 이틀 전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뭐 괜찮다, 유토피아가 갈 것이다, 아니다, 뭐 노예하다 이렇게 의견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여러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하고 있고요. 뭐 IBM, MS, 페이스북, 애플. 어젠가도 뉴스에서 영국인가요? 엄마가 이제 심장마비로 쓰러졌는데 딸인가 이 시리로 그냥 말로 엄마 저기 아파요 막 해가지고 애플 핸드폰이 알아듣고 119에 신고해가지고 지금 엄마 부르는 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뉴스에. 그 시리라고 하는 게 다 별말 다 해주고 막 응답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나 오늘 예뻐 막 이렇게 했다고 막 농담 던져주고 막 이러잖아요. 자, 빨리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가장 핵심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딥러닝.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알파고라는 회사는 구글이 아니라 원래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10명짜리 벤처기업입니다. 10명짜리. 이 사람들이 딥러닝이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었어요. 근데 저거 알파고 나올 때 우리나라 정부에서 발표했죠. 2년 안에 구글의 수준을 따라잡겠다. 1,000억을 투자해가지고. 그런데 한 달 있다가 딥러닝 알고리즘을 오픈해버렸습니다. 아무나 다 써라. 그래서 계속 우리나라에 계속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실리콘밸리에 가면 우리나라처럼 땡땡 지능원 땡땡 무슨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알아도 다 창업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자, 그래서 뭐 공장가도가 군인대체 뭐 물류사도 같은 게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기술이 도서관에서 막 하다가 뭐 하다가 제가 최근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공부한 책들은 다 저는 이북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싸서요. 자,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쨌든 포괄적인 개념이고 머신러닝이 계속 데이터에 오류를 고쳐나가는 거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람이 신경망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가중치를 주면서 학습하는 애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처럼. 근데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기계가 깊은 공부를 한다고 그냥 쉽게 깊은 공부라는 뜻은 아닙니다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했을 때 기계가 우리보다 좋은 장점은 뭡니까? 그렇죠. 전기만 연결이 있으면 안 쉬고 계속 보잖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오는 그래서 또 최근에 또 뭐 정부에서는 어마어마한 슈퍼컴퓨터를 몇 년도까지 만든다고 했는데 실제 딥러닝에 운영됐던 컴퓨터는 슈퍼컴퓨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있던 CPU랑 GPU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연결된 병렬을 연결해서 만드는 거예요. 기존에 나온 부품들로. 자, 그래서 일부 몰제작한 기자들은 그러면 컴퓨터 몇천 대랑 이슬을 쌓은 거좀 이렇게 좀 약간 바보스러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복잡한 문제를 기계가 해결할 줄 합니다. 자, 과거에는 계속 모든 경우에서를 학습하는 게 과거의 인공지능이었어요.
기계학습. 그래서 함수를 입력하면 그거의 함수를 만든 것만 계속 다른 변수가 변해도 리액션을 할 수 있던 게 인공지능의 기반이었었는데, 그랬더니 문제가 생깁니다. 함수를 냈어요. 안경이 있고 눈이 얼마나 크고 코가 얼마나 크고 입이 얼마나 크고 했더니 애가 구분을 못해. 누구랑 누구를 윤종신이랑 안경 쓴 정우성이랑 구분을 못하는. 근데 우리는 구분하잖아요. 사실은 앞면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거가 사실은 우리 인간 뇌과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부 학습 포인트이긴 한데, 어쨌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모든 조건이 다 맞거든요. 머리 짧고 안경 뿔테 안경 쓰고 눈썹 2개, 눈 2개, 코 이런 정도 가지고는 이제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봐야 얘네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막 오토바이도 막 있고 다 휠체어도 바퀴 2개, 오토바이도 2개, 자전거도 2개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보고 어떤 것들이 과연 시사점 있는 포인트고 특이점인지를 계속 얘가 탐색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빅데이터만이 있어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막 계속 교차학습을 하면서 각종 데서 최고 성적을 하고, 챌린지에서 이렇게 2개가 우리는 잘 구분 못하는 거 있잖아요. 왜? 얘는 시베리안 호스트하고 에스키모 개인데 좀 다른데 이것까지 얘가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야. 인공지능이. 이제 근데 이게 그냥 직관력이나 말하는 거나 자연어를 이해하는 것까지 걔가 점점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목해야 할 특징인지 스스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바둑에서도 어떤 전략이 내가 주목해야 될 전략인지 얘가 알아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세계 여기저기서 온라인으로 바둑 두는 수많은 사람들의 데이터들을 혼자 학습하면서 알파고나 타이즌 같은 바둑 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은 계속 기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제는 아마 지난번에 이세돌이 알파고 한 번 이겼잖아요. 이 인류가 알파고의 이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다행히 그 이후에 바둑이 망하진 않았죠. 다만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게 경쟁은 없어지고 뭔가 교육으로서의 역할이 더 커지고, 이제는 대신에 선생님이 프로기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랑 내가 두면서 점점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도 이 조희연 구단이라고 되게 10년 전부터 유명한 천재 여자 바둑 기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프로 다명기라는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동시에 여러 사람이랑 문자 카톡하는 것처럼 바둑 둘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시판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아버지가 아마 5단이신데 30년 동안 그렇게 바둑을 배우라고 했는데 안 배웠다가 어쩔 수 없이 일 때문에 요즘 바둑을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컨설팅을 하려면 그걸 배워야 되니까. 자, 이게 뭔지 아세요? 얘의 이름은 왓슨입니다. IBM의 왓슨이에요. 얘는 무슨 일을 하냐면요, 얘는 다양한 일을 해요. 알파고는 바둑 두는 것밖에 못하는데 얘는 다양한 거예요. 범용이에요, 범용. 그래서 뭐 다 할 수 있는데, 얘가 가장 유명해졌던 거는 퀴즈쇼에서 우승한 겁니다. 자, 퀴즈쇼에서 최고 상품 받았어요. 근데 이게 왜 놀랄 일이에요? 얘는 다 답을 알고 있을 텐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텍스트로 정보가 입력된 게 아니고 이 현장에 나와서 아나운서가 말하는 목소리 듣고 문제를 맞춘 겁니다. 자연어를 인식해서 답을 산출해냈다고요. 그래서 소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1등에서 유명해진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퀴즈 왕등이 나왔다가 얘한테 다 지고 이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하는 손이 이 게임 끝이죠. 네? 뉘앙스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래도 야, 뭐 진짜 사랑해 하는 거랑 사랑해 하는 거랑 완전 뉘앙스 다르잖아요. 그런 것까지 애들이 이제 알아듣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한 사람이, 저라는 사람이 여기 있는 각자 한 분들이 어릴 때부터 감기도 있다가 알레르기도 있다가 뭐 기침도 있다가 뭐 수많은 몸의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사람 일상 동안 약 한 3억 번 정도 해당되는 수많은 정보들을 지나치면서 살아온다. 근데 우리가 그거를 공부를 못하잖아요. 근데 얘는 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2020년까지 몇 년 남았습니까? 2년하고 6개월, 8개월 남았네요. 그때까지 73일 간격으로 계속 의료 데이터가 두 개씩 하는데, 인간 의사들이 이거 못 따라가지면 얘들 따라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전병 치료인데, 수많은 수십억 개의 DNA를 다 분석해서 어떻게 되면 유전병 환자한테 적당한 치료법을 딱 제시해 줍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미국의 유명한 의대에서 왓슨이랑 전문의랑 모여가지고 그룹이 계속 시합을 했는데 계속 왓슨이 이겨요. 오진율에서 현저히 왓슨이 점차 계속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병원에 무슨 과장님한테 진단받을래? 아니면 인공이는 왓슨한테 진단받을래? 저는 벌써 왓슨입니다. 솔직히. 만약에 그 현장 진단 어플리케이션에 깔려있다면. 그래서 미래의 디지털 병원에서 왓슨이 진료를 하나 요즘 막 공상과학 영화 나오면 계속 매일 사람 몸 진단하면서 막 처방도 내려주고 막 영양제 주고 막 하잖아요. 그게 50년 후에 일이겠어요? 아니죠. 왜냐하면 이미 가천대 기병원에서는 재작년부터 인공지능 암센터를 설립을 하고 왓슨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요. 왓슨 기병원에 가면 왓슨한테 암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얼마일까요? 공짜입니다. 공짜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들어왔잖아요. 들여온 이상 그 다음에 왓슨이 1000명을 진료하든 10,000명을 진료하든 1억 명을 진료하든 드는 거는 전기세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냥 기병원에서 서비스를 해주고 있어요. 왓슨이 진단 내린 거하고 의사가 내린 거하고 두 개를 비교를 해서 참조해서 진단을 내리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환자에 이미 2017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물론 아직까지는 모든 암에 대해서 하진 않고 일부 몇 개 암에 대해서만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보면 의사들이 필요 없고 없애주고 하는데 그럼 과연 이제 앞으로 사회가 나빠질 것이냐? 근데 그렇지만은 않았어요. 1차 산업혁명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가서 공장에 가서 불처럼 일하고 죽고 했던 것들이 점차 해소가 되고 있고 우리는 물론 나름 바쁘게 살지만 노동 자체에서 단순 노동 자체에서는 계속 벗어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와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수준이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역사적으로 요즘은 과거 역사들도 과학기술이 발전되면서 새롭게 발전되고 있는데 원래 수렵과 채집활동을 하던 인류는 지금처럼 오늘날에 우리처럼 열심히 살지 않았대요. 일주일에 한 이틀이나 하면 그냥 떨어질만 하면 나가서 좀 채집해오고 이렇게 살았답니다. 인간 자체가. 근데 지금은 점점 발전하면서 이상하게 복잡하게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는 지금 자본주의가 지금 흔들흔들 거리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시간노동 자본 그래서 이제 돈이 부가 창출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7, 80년도에 되면서 자본주의 폐해가 드러났죠. 얘는 자본이 많은 사람들만 돈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본도 이제 절로 가는 거예요. 기술력 있는 애들이 세상을 다 잡는다. 천주가 있어도 지금 당장 우리나라에서 국을 못 탄생시켜요. 천주가 있어도 갑자기 못 만든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지금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장점이죠. 진짜 국정원하고 국은하고 내기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도 다 구글 검색이니 여러 가지 사이트를 다 이용해서 이제 예측을 하잖아요. 자, 어쨌든 간에 가장 무서운 거는 인공지능이 이해를 시작하고 인공지능 창조를 시작하며 움직임이 제한이 사라질 때는 인간이 큰일 난 건데 다행히 요거는 아직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간같이 생긴 로봇은 좀 나오려면 좀 멀을 것 같아요. 요거 다행히. 인간 같지 않은 로봇들은 바로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서 로봇 분야도 아마 발표를 그것도 막 1시간 이상 해야 돼서 나중에 한 요즘 막 때리고 엎어지고 발로 차고 다 균형나가고 자꾸 막 걸어다니고 계단 올라가고 막 낭떠러지 떨어져서 막 걸어 다시 올라가고 이런 애들 로봇 많이 나왔어요. 요즘에 인터넷 찾아보면 됩니다. 자, 지금 2017년도 지금이 벌써 특이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다 이미 기본 원리나 심지어는 상용화까지 이미 다 되어서 지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개인, 기업, 국가 미래는 다 어떻게 될 것입니까? 첫 번째, 상상할 수도 없는 실험률이 올 겁니다. 자, 자율제작차가 완벽하게 공급이 되면 일단은 우리가 봐왔던 모든 세상에 봤던 운동기사들은 거의 사라질 겁니다. 그렇죠? 왓슨이 진료를 시작하면 지방의 2차 병원 정도에서 암 진단하고 담배가 싹 없어질 거예요. 원격 진료 시작하면 있어요. 지금도 아까 초반에 보셨죠? 가장 의사분이 있어서 죄송한데 가장 요즘 망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의사라는 거예요. 근데 왓슨이 다 보급되면 충북대병원에 왓슨 들어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죠? 근데 왓슨이 여러 대 들어와서 이제 비싼 아직은 비싸니까 여러 대 들어와서 이제는 일반 유전자나 일반 질병까지 치료하기 시작하면 일반 우리가 건강검진이나 임상병리과에서 하는 모든 피검사 이런 것들 다 왓슨이 처리하기 시작하면
병원에 있는 모든 인력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나중에 일론 머스크가 얘기합니다. 나중에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층만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소득의 세금을 매기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왜냐하면 소득이 0으로 수렴할 것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잖아. 한계비용. 이제는 노동의 한계비용이 제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 없이도 엄청난 생산성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100년 후에요? 아니죠. 되게 가까운 미래. 그래서 인간이 노동 위에 존재하는 시대는 끝났다. 그럼 지금 5살짜리, 6살짜리 애들한테 너 30년 후에 인사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30년 후에 판사들이 사법고시 준비해야지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지금 교육 시스템은 어때요? 30년 전이랑 똑같죠. 그게 이 모두의 문제점 출발입니다. 이런 책이나 이제 인간은 필요 없대요.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왜냐하면 단순히 경제나 공장 하나 정도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모든 것들이 다 변화하고 있는데 지금 대통령 선거 토론회 보셨잖아요. 누가 4차 산업혁명이나 10년의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2012년도나 그전 대선이랑 얘기하는 거 지금 똑같잖아요. 대북 얘기하고 있고 안보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있죠. 근데 미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대통령이 신년 연설할 때 3D 프린터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담론이라고 했죠. 사회 전반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미 기술이 이만큼 진척이 되고 다 턱밑까지 왔는데 혹은 내가 모르는 사이 이미 나를 지나쳐갔는데 아직 우리 일반 시민들은 이런 변화를 못 느낍니다. 심지어 청주에서도 지금 이런 것들이 다 변화되고 있는데요. 청주에서 있잖아요. 상권이 변화되는 걸 요즘은 그냥 너무나도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에서 자료만 가져와도 지금 어디가 장사되는지 다 나옵니다. 그죠? 카드 긁는 걸로 지금 다 매출 잡히니까 어디가 대박집인지 다 알잖아요. 대리운전 엔드타임만 봐도 그러니까 대리운전 같은 경우는 막 오르다가 한 11시 핑크를 치고 출동하다가 툭 떨어진 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앞당겨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사람들이 음주운전을 더 많이 하는 게 아니고 점점 집에 일찍 들어갑니다. 돈이 없거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죠. 예전에 회식하면 2차, 3차, 4차, 5차 막 갔었는데 요즘은 1차 먹고 2차 커피숍. 그래서 웃긴 게 술집 유흥가에 있는 커피숍들이 그렇게 밤에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옛날에는 볼 수 없었던 얘기입니다. 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공실들이 생기고 있고 미분양이 되고 있고 모든 게 다 공유경제로 가는데 지금 80만 명 정도 사는 인구에 지금 청주만의 면적에 2만원 건물들이 다 필요하겠습니까? 전혀 경제 규모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이 도시계획 가지고는 청주는 불경기에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개인 매출에서는 우리 가게가 1000만 원이었다가 80만 원, 900만 원 주면 100만 원 아끼면 잘 사는데 100억씩 했던 주류상이 10억이 줄어들면 갑자기 거기는 위기가 찾아와요. 근데 지금 청주시에 있는 주류상들이 다 그래요. 왜냐하면 2시에 들어가는 사람이 다 12시에 들어가니까. 청주시의 모든 술집에서 2시간가량 매출이 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하락하고 있는 거죠. 물어봤더니 전혀 모른다. 들어만 봤다. 라고 하는 게 거의 90%에 육박하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지금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아디다스 스피드 팩토리. 모든 산업적인 준비, 법적인 준비, 완비 다 해놓고 이제 스타트해서 상품 막 지어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인공지능 연구진흥원 만든다, 스마트 팩토리 연구진흥원 만든다, 중기청에서 무슨 뭐 AI 개발 사업한다, 뭐 다 이런 것만 지금 계획만 알려지고 있어요. 몇 조씩 쏟아가는. 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독점화된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저는 친대기업주의자인데 반재벌주의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국민연금이 대다수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정권의 어떤 하수인이 돼서 어떤 재벌 체제를 유지시켜줘서 부에 집중이 되는 그런 건 되게 싫어하지만 삼성전자가 더 좋은 인류 기업으로 발전하고 이런 건 되게 이제 원하는 사람인데 어쨌든 부의 집중과 어떤 권력의 집중을 막고 어떠한 규제를 막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면
우리 한국은 디스토피아로 가서 외국한테 다 지워 나갈 거고요. 근데 인류적으로 봤을 때는 인터스텔라라고 한 영화 보신 분 있어요? 되게 유명한 영화였는데 어쨌든 여기에 가면 얘가 나와. 얘가 뭔지 아세요? 로봇입니다. 타스라고 하는 인간같이 생기질 않았죠. 근데 얘가 이렇게 어려울 때 사람도 구하고 만능이에요. 우주선에다 끼우면 내비게이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우주의 방대한 데이터를 계산을 다 해줍니다. 절로 가시면 됩니다. 일로 가면 몇 광년 모자랍니다. 절로 가면 100년 지나가요. 이런 것들을 인간이 어떻게 합니까? 다 해주죠. 인공지능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인류가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스텔라에서 마지막 결론 블랙홀 갔다가 120년의 시간 타임 트래블을 하고 다시 돌아왔는데 미래가 훌쩍 지나갔었죠. 근데 지구 외에 인공행성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거기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놀고 있어요. 다. 왜냐하면 소도 인공지능이 키우고 밭도 인공지능과 로봇이 다 하고 먹을 거 다 주는데 뭘 일을 못하나요? 다 그러고 있습니다. 누군가만 욕심 부리고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유토피아가 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이제 그런 비인간적인데 묵은 관리 시스템이라고 ICT 기반 쪽 질병 관리 곳에서 연구하는 거 있거든요. 되게 좀 비인간적이에요. 이건 약간 좀 비참한 얘기인데 그 젖소 있잖아요. 젖소는 이제 어쨌든 간에 우유가 나오려면 젖소가 암소가 임신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생산성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한 달도 임신을 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산하면 바로 임신, 출산하면 바로 이걸 계속 반복시켜야 됩니다. 되게 비인간적이고. 그렇지만 다 모든 지금 축산업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걸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모든 센서와 감지기를 해놓고 암소의 배란위를 정확히 맞추는 인공지능을 발명을 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저가 어떻게 할 때 소가 사람은 못 따라하시는 이런 행동을 하는 딱 그때다. 근데 기존에는 지금 구제된 방식으로는 수의사가 맨날 와서 3일 동안 막 이제 인구 조정하고 막 이렇게 막 힘들어했거든요. 근데 농장 주도 가만히 있고 수의사도 막 집에 있다가 스마트폰에 띵동 하면은 딱 찍어줘. A33번 소가 배란이다. 그러면은 그때 딱 수의사가 와서 딱 인공 조정하고 딱 하면은 임신을 멈출 수 있는 개월수가 줄어듭니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예전에 소가 100마리 있었을 때 생산할 수 있었던 우유의 생산량을 80마리, 90마리 미만으로 낮춰도 똑같은 우유가 계속 생산해요. 계속 또 임신에 실패했던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우유가 없어지면서 이렇게 모든 거를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모든 부분의 생산성을 이만큼 극대화시켜버립니다. 사람의 투입이 없이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이제 극단적으로 말하면 오기 때문에 무던 세상이 오는 건데 자 마지막으로 동영상 보고 마무리하시죠. 이거 보신 분 계신가요? 구글 자전거? 아무도 없어요? 셀프 드라이빙 바이시클입니다. 우유가 났나? 이거 한번 보여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서 잠시만요. cycle more than any other nation in the world, almost 900 kilometers per person. But that also means we have 350,000 bike-related injuries. Now imagine that we would make biking safer, smarter, and easier by applying self-driving technology to biking. We taught our self-driving bike to figure out where it is, what's around it, what will happen next, and what it should do. We leaned on Google's expertise in self-driving cars, but we had to adapt the technology to work on a bike.
time. My kids love it. They're just free. They can go anywhere they want, anytime they want. It's amazing. At the Fietsersbond, we feel that this is the biggest invention since the invention of the bicycle itself. At Google, we always put our users first. With the launch of this bike, we believe we do that again. 소감이 어떠세요? 셀프 드라이빙 바이시클 어때요? 어떻게 한번 보셨어요? 기술은 여러 가지 센서가 준비되어 있지만 다시 어때요? 좋죠?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저의 마지막 페이크였습니다. 요건 마지막에 나왔지만 4월 1일 날 만든 동영상이에요. 만우절날. 구글이 장난쳤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믿었습니다.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이제는 새로운 기술에 두렵지 않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준비가 자기도 모르게 이미 4차 산업혁명을 몰라도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디스토피아와 유토피아가 있어요. 독점과 불공정, 분배와 공정, 규제, 탈규제, 기존교육제과 새로운 교육 시스템, 관료적, 역동적, 폐쇄적, 공개적. 오른쪽으로 세상을 살 건지 왼쪽으로 세상이 살 건지 누가 정합니까? 이거는 누가 정해요?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정할까요? 의회가? 입법부가? 사법부가? 아니죠. 깨어있는 시민들이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거는 그겁니다. 내가 오늘 당장 준비해야 될 거는 첫 번째, 나와 내 아이의 현재 직업에 목매달지 말라. 현재 성적에 목매달지 말라. 국영수의 애들을 내팽개치지 말자.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조금이라도 젊으면 프로그래밍을 배워라. 모든 게 다 지금 다 프로그램부터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기회. 한국은 지금 인력이 너무 모자라요. 근데 정부에서는 물론 그것 때문에 뭐 직업정보원에서 막 어마어마한 자격증들을 만들어가지고 뭐 하는데, 구글 나중에 오늘 간식이 끝났으니까 초등학생 드론 초등학생 한번 쳐보시면 어지러워서 못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 드론 조종대회에서 우리나라 초등학생이 1위를 했어요. 보면은 진짜 세상에 저런 눈이 있을까? 저런 동체 시력이 있을 수가 있을까는 막 어마어마한 속도 막 다닙니다. 얘가 진짜 막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를. 초등학생이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성인들을 교육시켜서 자격증을 만들겠다고. 그리고 모든 드론들은 이제 조종기를 다 없앨 건데, 왜냐면 다 지들끼리 알아서 목적지 왔다 갔다 할 건데, 지금 이미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택배 떨어뜨리는 거는 2kg 미만의 포포들을 하는데 왜 그걸 조종법을 왜 지금 2010년에 그걸 하고 있냐 이거죠. 그렇죠. 이런 거를 목소리를 낼 줄 아는 시민들이 많은 나라들은 유토피아가 다른 나라에 종속되지 않고 가는 거예요. 베트남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생산 지방적인 공장들 다 풀어나가면 베트남 뭐 먹고 삽니까? 다 삼성도 우리나라로 다시 들어오고 뭐 다 들어오면 그 나라는 뭐 먹고 살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별 다를 게 없죠. 브루나이 왕국에서도 새로운 금융혁명을 위해서 우리나라의 핀테크 업체들을 무료로 데려다가 막 엄청난 돈을 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정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결론은 산업혁명에 대해서 우리가 유토피아로 가려면 뭐 시민정신이나 정치에 대한 이런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사람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오늘 하루도 물론 오늘 하루도 내일도 나의 일생이 나의 하루가 그대로 반복이 되겠지만 그래도 하루에 어느 정도는 세상의 흐름을 보고 내 직업이 5년 후에는 어떨까 10년 후에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것쯤은 솔직히 대책이 없더라도 생각을 해보고 뭔가 좀 그런 정보도 한번 캐보고 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볼 것이다. 그게 우리 자식들이 아니고 우리 자식들은 아마 둘 중에 할 거예요. 20년 후에 성인 될 애들은 잘 되어 있거나 망했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변혁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20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10살 때 배운 애들은 전혀 뭐 다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지만 40살, 50살에 배우면 이게 대체가 없거든요. 근데 아까 모던 이글 스위트인 왓슨 같은 애들이 더 발전해가지고 2025년부터는 암에 대한 진단율이나 치료율이 확 올라갔다. 모든 국민들의 기대 수명이 100살 이상이 넘어졌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기 싫긴 한데 또 지금부터 한 80년 더 살아야 된다 생각하니까 깜깜하잖아요. 뭘 해먹고 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같이 모여서 공부도 하고 타운 미팅 같은 것들을 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변화시킬까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근데 그런 시간들이 아마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유토피아로 갈 수 있고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나 잠자기 전에 듣고 싶은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곡 하나 듣고 싶어. 작곡 좀 해줄래? 작곡합니다. 세상에 없던 음악을 만듭니다. 그리고 넥스트 렘브란트라고 하는 임금님이 있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아시죠? 그 사람은 다 유화로 그리잖아요. 유화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입체감이 살아있는 거죠. 미세하게 보면 붓자국이나 물감들의 굴곡이 다 있습니다. 이거 스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3D 스캐너로. 여기 치과 의사 선생님 있지만 여기 뼈나 이런 거 결손된 거 기존에는 다시 수술해서 이거 다 맞춰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3D CT로 다 해서 결손된 부위가 어느 정도인지 데이터가 딱 모델링 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델링 된 거를 보철물로 만들든지 뼈로 만들어서 다시 붙이면 똑같단 말이에요. 그전 거랑. 그전 엑스레이 사진만 있으면. 그죠? 근데 이제 그 인공지능은 렘브란트가 만드는 그림의 모든 그림을 다 스캔했어요. 이거 공부했어요. 아, 렘브란트는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하면서 붓질을 하면서 그림을 그렸구나. 그래서 모자를 쓰고 백인이고 40대고 수염이 어느 정도 길고 눈은 파란 남자를 서양 남자를 한번 그려라고 했더니 똑같이 그렸습니다. 그것도 2차원 JPG 이미지로 그린 게 아니고 유화 물감을 뿌리면서요. 진품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붓질 하나하나에 그 모 하나하나 지나간까지 다 지연해 나가면서 그렸습니다. 이제는 예술가의 영역도 이제 안심을 못하는 영역이에요. 그러면 네. 제가 궁금한 거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직업은 어떨까요? 그래서 되게 추상적인데요. 제가 이제 도사는 아니거든요. 상담사나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슬픈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베트남 민족에서 얘기했던 그 챗봇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사람끼리 대화하는 거를 인공지능이랑 대화를 하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사람이랑 대화하는 것처럼 만드는 게 지금 인공지능 챗봇이 가고 있는 기술 개발의 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단순히 우리 날씨 좋아 정보의 전달이 아니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위로의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심지어는 상담 매뉴얼이나 상담사들이 했던 녹음 것들 다 들으면 이런 정도의 뭐 마음이 아프거나 실질적으로 만약 질환이라고 정신질환자들의 뭔가 인지치료를 한다고 했을 때의 대사나 단어에 대한 반응까지도 공부를 합니다. 사람같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모 당의 모 후보는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전 세계적으로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건데 아마 그렇게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득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끔 사회 시스템을 만드는 게 지금 현재 각 선진국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도 모든 생산성을 유지하고 나름 우리만큼 발전되지 못한 나라로 수출을 해서 거기서 얻어진 이득으로 더 부가가치를 쌓는 그런 전략들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망한 직업을 쫙 해달라고 하면은 힘들 것 같고 아직은 어쨌든 소프트웨어 개발 쪽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인공지능 전문가가 국내에는 없어요. 거의 없어요. 필요로 하는 만큼 아예 없어요. 근데 단순히 여기서는 모든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전문가가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어떠한 인공지능 알고리즘 하나만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다 코딩하고 기획하고 할 수 있어야지 그게 모든 하나의 그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한 인력들이 턱없이 부족을 합니다. 물론 지금 초등학교에서 요즘 또 코딩 과외가 유행이잖아요. 코딩도 요즘 과외시키더라고요. 컴퓨터공학과 애들 불러다가 집에서 구경 사는 것만큼 과외시키더라고요 요즘에. 그래서 그나마 대응할 수 있는 건 소프트웨어 산업 정도. 근데 그것조차도 점차 집중화되고 오픈화되면서 들어갈 구멍은 바늘구멍처럼 작아지겠죠. 좋은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똑같은 질문이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공유 경제로 넘어간 그게 아주 잘 됐을 때 얘기고, 그렇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보면은 네. 일부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소수의 특권층만 어떤 노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긍정적인 모습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중간 과정들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있나요? 반대로 일단은 사실은 완벽하게 독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독점이라는 게 사실 이제 부의 독점이라는 것 자체도 사실 이제 힘들어지는 게 교환이잖아요. 기본 경제의 기존 시스템은 어떠한 돈이나 기타 다른 가치와 내가 만든 재화 서비스와의 교환이잖아요. 근데 너무 편중돼서 아예 교환할 대상들이 한마디로 소비자들이 없어지면 나의 구호가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존 기업 시스템에서. 예를 들어서 현대중공업도 있고 삼성중공업도 있고 대우조선해양도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필요하냐 이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정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 다 기득권이었고 대기업이었고 했지만 무너지는 게 더 이상 그 기업들의 제품이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지금까지 갤럭시 S1부터 시작해서 8까지 오는 동안에 수급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성능은 계속 높아졌지만 어제 다들 그 갤럭시 S8이 최저 93만 원의 출고가 책정되는 순간 LG는 또 망했구나 난리를 쳤거든요. LG는 뭐 믿고 G6를 그렇게 높은 가격에 출시했을까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이제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부의 편중은 생기죠. 어떻게 지금은 구글을 넘볼 수 있는 대체제의 거를 바라고 혹은 감시하고 강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 더 여쭤보면 프로그래밍이 그나마 유망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프로그래밍 모르지만 굉장히 좀 단순화된 것 같고 그것조차도 인공지능이라든가 숫자하고 있으면 사람이 그런 노동이 과연 필요할까? 그래서 최근에는 인공지능 중에 또 짜증나는 인공지능이 또 개발이 됐어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인공지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내가 원하는 용도의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자연어로 이렇게 만들어가려고 해도 단순한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준 애들이 또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이것 빼고 저것 빼고 하면 결국에는 할 수 있는 게 나쁘잖아요. 점차 그렇게 가는 거는 비가능적인 건 아니고 그 시기가 얼마나 10년이 걸리냐 50년이 걸리냐 완벽하게 로봇화되고 완벽하게 인공지능이 최고 레벨까지 가는 거는 50년은 넘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설명 안 들었지만 그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그저께 세계를 깜짝 놀게 한 거는 계획은 뭐냐면 그 사람이 인공지능 반대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사람들을 똑똑히 하자. 그래서 그저께 테슬라에서 발표한 머스크가 발표한 회사 이름이 뉴럴 링크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뭐 하냐면요. 되뇌 피질에다가 작은 인공지능 칩 넣는 거예요. 최대 삽입형 인공지능을 몸속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뇌의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을 기술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연구소를 차린 게 아니고 회사를 차렸습니다. 기본 원리들은 다 개발이 됐다고 하는 판단하에 회사를 차려서 지금 그쪽 관련해서 전 세계적인 뇌가 신경과학자들 끌어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목표는 이렇게 있다가는 너무 멍청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다. 사람 뇌가 인공지능이랑 아예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만큼 각 사람들의 뇌가 똑똑해지면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게 이틀 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뭐 요거는 아직 좀 소란소리가 좀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뭐 하이퍼루프나 로켓이나 화성 탐사나 뭐 전기차나 자율주행차, 태양계 이용하는 다 기본적으로 완비가 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요거는 인공지능 문제가 아니라 아직 사람의 뇌의 기작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밝혀내는 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전기 화학적인 신호를 얼마만큼 움직이거나 얼마만 기록하거나 얼마만큼 저기 하는 것들을 할지가 아직 기초 단계예요. 그래서 지금도 뇌에다가 연결해가지고 로봇들 팔 움직이고 걸어다니게 하는 정도는 지금 개발해놨거든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그거는 하나하나 이런 정도는 못하고 그냥 팔 들어 올리는 정도, 걷는 정도밖에 아직은 안 돼 있어요. 미세한 행동에 대한 미세한 부분은 아직 못 찾았는데, 우리 생각까지 제어하거나 정보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좀 뭐 10년, 20년 가지고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을지 몰라도 우리 자식은 무조건 그건 볼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까지 우리 지구가 안 망한다면. 네, 없으시죠? 네. 이 정도에서 마무리해서 너무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미래 구경 좀 하셨습니까? 미래는 준비한 자의 몫으로 남는다고 하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늘 결심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 송윤아를 좋아하지 않고 오늘부터 송윤호 감사합니다. 좋아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매우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좋은 강의였지만 한 분한테는 좋은 강의가 아니었을 텐데 어쩌자고 친구분인 치과 의사님을 이 자리에 불러다 앉혀놨는지 굉장히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어쨌든 감사하고요. 저희도 많이 오셔가지고 선물은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앉으신 분들께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죠? 4월 달에도 마지막 주 목요일날 강좌가 있는데 그때도 역시 첫째 줄, 둘째 줄만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겁니다. 팁을 그렇게 해주시고, 자, 앞줄 두 줄만 지금 선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청주 YMCA가 금년부터 새로운 이사장님을 모시고 2년간 열심히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월 달에는 충주 YMCA가 또 개관을 해요. 그런 게 있고, 뒤에는 저 세월호의 그 노란 리본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챙겨가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우리 이치훈 이사장님께서 인사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특강한 중에 2시간을 한 건 처음입니다. 1시간만 해도 지루했던 때가 있는데 오늘은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저도 아주 참 이렇게 심각하게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